저는 이 장산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무 모습을 이렇게 한번 제가 마을 앞에 있는 그 느티나무, 마을을 지켜주는 느티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겨울이죠. 이렇게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태어나서 이 마을에 자라서 이 마을에서 걸어서 40분쯤 걸어가면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강길이 지금은 뚝을 쌓고 찻길이 나서 차로 가면 많이 가야 5분 걸리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강길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불면 길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들이 걸어가면 길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저 커다란 느티나무 밑에 모여서 학교 가자 해가지고 다 모여서 옛날에는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걸어서 가면 강길을 걸어가다가 작은 솔밭을 걸어가다가 또 커다란 호수 끝에 꼬랑지에 있는 징검다리가 있으면 징검다리를 건너서 호숫가를 돌아갑니다. 굉장히 크고 넓고 아름다운 그런 호수였지요. 용무된 이무기가 살았다. 그래서 어른들이 명주 실구리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호수가 깊다, 그렇게 좀 과장해서 말을 하곤 했죠. 절대 강물에 그 호수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용무된 이무기가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호숫가를 지나서 또 다시 징검다리를 지나서 신장로를 지나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이런 길들을 사실 걸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죠. 이게 지금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문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비탈길이죠. 벚꽃이 이렇게 교문 양쪽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 학교를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학교 일부를 제가 사진 찍어서 가져왔는데 벚꽃나무가 학교를 삥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뒤에는 커다란 굉장히 큰 해문산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해문산이라는 큰 산 자락에 이렇게 터를 잡고 바로 앞에는 섬진강물이 있죠. 이 학교를 6년 동안 다녔습니다. 걸어서 다녔죠. 그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이웃에 있는 순창 아시죠? 순창하면 다 고추장이 유명한 그런 거울이죠. 바로 제가 사는 마을과 이렇게 접경 지역입니다. 순창 중학교와 순창 농림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순창 농고는 농사 짓는 기술을 배우는 학교였죠. 옛날에는 각 군마다 농업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산업이었기 때문에 각 군마다 농고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을 가르쳐서 나중에 졸업을 하고 농사를 잘 짓도록 하는 그런 학교였는데, 우리 학교는 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논이 굉장히 많아서 농사를 짓는 공부를 그러자면 실습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실습이라는 게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기술을 많이 배우기보다도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농고를 졸업하고 집에서 잠깐 1년 동안 우리를 키우다가 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로 도망와서 한 달간
동가속 서가속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서울역에서 잠도 자보고 그러다가 다시 시골로 내려갔는데 친구들이 선생 시험이 있다. 뭐 선생이 시험을 보러 가자. 그래서 그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선생이 교대를 다녀야지 시험을 보냐 그랬더니 그때 68년도 69년도에 전국적으로 초등교사가 엄청 모자래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한테 시험 볼 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면 합격이 되면 4개월 동안 강습을 시켜서 선생으로 내보낼 그런 그 교원 양성 제도가 있었답니다. 잠깐. 그때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들이 시험을 보러 가자고 그래서 뭐 나는 공부도 안 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진 찍으러 가니까 따라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러면 너도 사진 찍어라.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친구 한 명이 사진도 찾고 사진으로 원서도 사서 쓰고 그래서 원서를 접수해 가지고 왔어요. 시험을 보러 가라는 거죠. 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난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그냥 뭐 갔다 와라 그래서 갔는데 같이 간 친구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저만 이렇게 합격이 되어서 광주교대 양성소를 졸업하고 다시 덕치 초등학교로 선생이 되어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한 학교에 그때 교육 인사 원칙이 있었을 건데 한 학교에 5년 근무를 하면 다른 학교로 가야 돼. 전근을 가야 되고 그랬는데 저는 좀 가기가 싫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5년 있다가 이웃 학교에 가서 1년 있다 얼른 오고 또 와서 5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라고 하면 또 이웃 학교에 가서 1년 있다 얼른 덕지초등학교로 다시 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6번째 왔지요. 6번째 와서 나는 한가까지만 60살까지만 선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을 있었는데 59인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학교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육장님이 저하고 아주 제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내가 전화를 해서 나 못 가겠네.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래서 안 갈 테니까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안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 좀 가기 싫은데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없을까 그랬더니 그럼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 덕지초등학교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네. 가려고 한 사람이. 자네가 1년 더 있어도 되겠네. 그래서 1년 6개월을 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덕지초등학교는 전주에서 멀어서 잘 오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학교 오지를 않으려고 그래서 그런 그 규정이 또 있었나 보죠. 누가 오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이 1년 더 있어도 된다. 그런 규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덕지초등학교에서 1년 6개월을 더 있다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덕지초등학교에서 총 31년을 선생을 했습니다. 제가 38년을 선생을 했는데, 덕지초등학교에서만 31년 6개월을 했습니다. 덕지초등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녔잖아요. 6년 다녔잖아요. 그리고 선생으로 31년을 있었기 때문에 덕지초등학교에서만 37년 6개월을 선생을 했습니다. 평생을 걸어 다니던 강길을 걸어서 덕지초등학교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이들하고 재밌기도 했고 또 내가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았죠. 어쨌든 덕지초등학교에서 7년 6개월을 이렇게 학교를 다닌 셈입니다. 저는 농사를 짓고 사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죠. 뭐 초등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몇 분 계셨겠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몇 분 안 됐습니다, 사실은. 중학교를 가신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등국민학교라고 해서 중학교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그런 어떤 뭐 제도가 있었을 텐데 거기를 다닌 분이 뭐 한두 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지, 농사 짓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이곳에는 당숙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다 글자를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책을 안 봤죠?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우리가 책을 안 보고 학교를 안 다니면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식한 사람이라고, 또 심지어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어머니들, 우리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 동네 마을 사람들은 저 작은 마을에서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저 마을에 사는데 아무런 안 배웠어도, 책을 안 봤어도 뭐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저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농사를 짓고 사는 마을 사람들과 같이 평생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만은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글자를 몰랐죠. 우리 어머니는 일제시대에 안양 방직공장에 가서 1년 동안 계시다 오셨고, 결혼하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일본 북해도로 징용을 가서 석탄 캐는 곳에서 징용을 갔다 오셨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책을 안 보고 학교를 안 다니고 글자를 몰라도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 마을에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거죠. 저는 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지만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이웃 어른들, 농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공부였습니다. 삶이 공부였던 거죠. 학교를 다니고 책을 보지 않아도 삶 자체가 공부였던 겁니다. 우리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학교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합격을 해서야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0살에 되게 30살까지 공부해서 30대에 취직을 해서 30년간 근무하고 60살이 되면 다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놀랍게도 자기들이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도 퇴직을 하는 날부터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30년이라는, 태어나서 30살까지 공부가 또는 직장에서 30년이라는 그 세월이 직장을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배웠으면 반드시 써먹어야 되는데 직장생활 30년 동안 배우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퇴직을 하면, 옛날에는 퇴직을 하고 몇 년 사시다가 다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는 죽지를 않습니다.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자기 직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로 연금을 받으면서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인생의 40년이라는 인생의 길은, 나머지 인생은 정말 힘든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0살까지 30살 공부하고 60살까지 30년 직장생활 했던 것이 거의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 힘들죠.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직장에서 뭐 어떤 장을 지내고 그런 분들은 뭐 또 국회도 가고 뭐 이런저런 자리로 가서 뭐 그러지만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아무 일이 없다. 할 일이 없이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은 뭐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이 10년이 될 때에는 두렵군 공포가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퇴직이 없어요. 삶이 공부였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게 됩니다. 평생 공부란 한 가지 일을 자기가 한 가지 일을 늙어 죽을 때까지 하면서 사는 겁니다. 공부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들여다보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게 교육이고 공부죠. 그런데 60살이 돼서 퇴직하면 그 방법은 안 가르쳐줬던 거죠.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은 살아가는 게 공부였기 때문에 평생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당숙모가 82인데 농사를 많이 짓는 건 아니죠. 요새는 뭐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지 않습니다. 텃밭. 자기가 먹고 자식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콩을 심은다든가 깨를 심은다든가 옥수수를 심은다든가 상치를 심은다든가 배추를 심은다든가 이런 자기 스스로 나이가 들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텃밭 가꾸기를 하시는데 지금도 마을 앞에 있는 텃밭 한 200평이 넘죠. 그 밭에다가 온갖 벼 빼고는 벼와 보리를 빼고는 온갖 곡식들을 다 가꿉니다. 부지런히 가꾸지 아주 근사하고 멋지게 농사를 지어냅니다. 놀라운 일이죠. 평생 농사만 짓다 보니까 그것이 공부가 되어서 평생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농사인 사람들은 삶이 공부고 평생 공부를 했다 그 말이죠.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 어머니는 바다를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만 바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었다 그 얘기죠.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던 겁니다. 자연이 무엇을 시키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시키는 일을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때로 거역하고 거부할 때도 있었겠지만 되게 자연이 시키는 일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가을에 고추를 마당에 넣어놓고 일을 하고 갔다 와서 점심을 먹고 고추를 다시 채서 다시 넣습니다. 가을 햇볕이 가을 바람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꼬치를 뒤집어 놓는 거죠. 바람도 쐬고 햇빛도 다시 받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말렸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바다를 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과 사리를 알았습니다. 바다에 물이 들어오고 바다에 물이 나가는 것을 알았던 거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안 보았는데 무엇을 보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았냐면 못자리에 벽실을 뿌렸잖아요. 지금은 못자리에 벽실 안 뿌립니다. 마당에다가 하고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들이 못자리를 하죠. 그래서 모를 사다가 심죠. 못자리를 해놓으면 벽실을 뿌려놓으면 벽시가 떴어요. 그러면 용태가 물이 들어온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 산골까지 바닷물이 영향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벽시가 떴던 거죠. 섬진강 강가에 모래, 마른 모래가 뜰 때가 있습니다. 둥둥 뜨죠.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니가 용태가 바닷물이 들어온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빛났뜬다. 비가 낫뜬다, 빛났뜬다 그러면서 장독을 덮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날 비가 왔지요. 빛낮. 빛낮이란 말은 비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빛낮 든다. 비가 얼굴을 든다는 거죠. 와, 대단하죠? 시잖아요? 비가 얼굴을 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독을 덮었던 거죠. 장독에 물이 들어가면 1년 내내 장맛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장이었죠. 그래서 덮고 일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가 왔던 거죠. 앞산에 참나무 잎에 하얗게 뒤집어지면 어머니가 참나무 잎을 보면서 참나무 잎 뒤쪽이 하얀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태가 사흘 후에 비가 온다. 개미가 이사를 가면 비가 옵니다. 저번에도 며칠 전에 비가 오기 전에 우리 집에 개미가 수도 없이 줄을 지어서 마치 군대처럼 옛날에 싸움을 하러 가는 군대처럼 가고 있었는데 이웃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이고 비 올란개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다 알았던 겁니다. 자, 자연이 얼마나 하는 일을 잘 알았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깨꼬리인데 이게 깨꼬리인지 몰라요. 깨꼬리를 아는 분이 그렇게 드물더라고요. 엄청 우리 마을에 많이 보면 날아와서 집을 짓고 새끼를 이렇게 부화해서 날아가는데 어제는 제가 산책을 하는데 해남막 갈물에 산책을 하는데 요새 이제 저 깨꼬리가 새끼를 부화를 다 해서 나는 연습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저 노란 새가 푸른 산을 지나가면서 강을 건너서 날아왔다가 다시 새끼를 데리고 강을 건너 날아갑니다. 대단하게 아름다운 모습이죠.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 깨꼬리가 울면 우리 당숙모가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습니다. 용태가 깨꼬리 울면 참 깨가 나고 보리타자가는 도리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난단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깨꼬리가 울 때 참깨를 심었습니다. 보리타자 할 때 토란이 났다는 거죠. 받았으면 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깨꼬리는 다른 안산의 깨꼬리하고 울음소리가 다릅니다. 우리 깨꼬리는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옵니다. 턱치 조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 이렇게 울어요. 덕치 조서방 3년 먹은 술값 내놔 이렇게 옵니다. 왜 그렇게 오냐면 덕치면에 조서방이라는 분이 살았는데 어떤 술집에 가서 술을 외상으로 3년이나 먹고 그 옆에 예쁜 분이 술집을 차리니까 그를 가본 거죠.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깨꼬리가 된 거죠. 대단하잖아요. 그 말을 받았으면 시가 되었던 겁니다. 자연이 하는 일을 잘 알았던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뭔 소리냐면 사람들이 저기 뭔 소리냐 그러면 다 부엉이요 뭐 그러고 또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그럽니다. 근데 저게 소쩍새입니다. 소쩍새가 울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태가 소쩍새가 울면 땅속에 있는 뱀이 눈을 뜬단다 그랬어요. 소쩍새 울음소리는 우리나라 산천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소쩍새가 어떻게 오냐면 다시죠. 소쩍 이렇게 울어요. 그런데 어떤 해에 우리 동네 소쩍새는 이렇게 옵니다. 소텅텅 이렇게 온대요. 그러면 그해 우리 동네는 흉년이 늘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해에는 솥꽉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러면 그해 우리 동네는 풍년이 들었던 거죠. 말하자면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또 평생 공부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당숙모도 농사를 짓고 계신다 그 얘기죠. 농사 짓는 분들은 또 삶이 예술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예술이었죠. 예술 활동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 속에 예술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 큰집 형님이 마늘을 캐가지고 마늘을 잘 다듬어서 잘 엮어서 쪼르륵 걸어놔요. 사람들이 와서 그걸 사진을 찍어요. 작품이라고 사진을 찍는 거죠. 고추를 널어놓을 때도 보면 너무 아름답고 예쁘게 널어놓습니다. 호박을 잘라서 강가 바위 위에 널어놓은 걸 사진을 찍으면 바로 그게 작품이 되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삶이 예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세 가지를 늘 가르쳤습니다. 한 말은 뭐냐, 첫 번째, 뭘 늘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이 그러면 못 써였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공부란, 교육이란 사람이 되어가는 길을 가르치는 거죠.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끝도 갓도 없는 게 공부입니다. 우리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목적, 목표, 궁극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지식, 모든 지혜를 다 합쳐서 다 설립하고 한마디로 줄여봐라.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못 씁니다. 모든 책에는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모든 책, 모든 시, 모든 소설, 모든 연구소들은 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 자체, 코로나 자체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짓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가 궁극적인 물음입니다. 사람이 너무 자연을 함부로 파괴했기 때문에 자연 속에 들어있는 이 바이러스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사람한테 덤벼들지 않았느냐. 그 얘기죠. 이게 지금은 물음입니다. 질문이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마을에 쓰레기라는 게 제가 어렸을 때는 쓰레기가 없었어요. 구정물, 쌀을 씻은 물도 다 소가 먹죠. 돼지가 먹죠. 집에서 밖으로 나가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연을 오염시키거나 자연을 파괴하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죠. 중요한 일들이죠.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본받아야 할 일들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그 말이죠. 어머니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싸워야 큰다였습니다. 애들이 동네에서 싸운다고 어머니한테 이르면 형들이 싸워. 그러면 냅둬라. 애들은 싸워야 큰다라는 겁니다. 싸우다 보면 모순이 드러납니다. 잘못한 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잘못을 고치고 바꾸고 맞출 때에 우리들은 새로운 세계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선거가 중요하죠. 선거는 싸움의 판을 벌려서 좋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자기 지역, 자기 구역, 자기 친척,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나한테서도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살았던 거죠. 저는 그 삶을 공부하면서 살았습니다.